가까운 역사. 만일 역사를 되돌릴 수 있다면 15세기 우리에겐 세상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한글이 있었다. 세계 최초로 발명한 금속 활자 인쇄술도 있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우리 것이 아니었다. 21세기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발전하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중국 베이징의 한 초등학교. 수업이 한창인 1학년 교실을 찾았다.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로마 알파벳. 언뜻 보면 영어 시간 같지만 지금은 분명 국어 시간이다. 好，今天我们学习的是语文课，学习的知识呢是汉语拼音。为什么要学习汉语拼音呢？是因为汉语拼音是学习汉语的一种工具性知识。学好汉语拼音，孩子以后就能自己认识很多的汉字。 1학년 교과서에 한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알파벳으로 발음을 익힌 뒤 2학기가 돼서야 아빠, 엄마 같은 쉬운 단어를 배운다. 중국인들은 한자보다 알파벳을 먼저 배우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두 가지 문자가 사용되고 있다. 한자, 그리고 나란히 쓴 알파벳. 이제 알파벳은 중국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제2의 문자로 자리 잡았다. 특히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땐 절대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국이 알파벳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中国的汉字啊，难认、难写啊，难记。难认，因为它这个一个字一个样子啊，笔画很多，所以他们就提出来要这个改革汉字啊。 1949년 중국 정부가 성립되면서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은 한자 개혁 운동이었다. 중국이 발전하는데 한자가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대문어인 루시는 한자가 망하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며 한자의 문제점을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문자개혁위원회를 만드는 등 한자를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논의를 거쳤다. 그 결과 한자를 간략하게 쓰는 간체자와 알파벳을 같이 쓰기로 결정했다. 중국이 문자개혁을 추진하면서 본보기로 삼은 나라는 바로 조선이었다. 解放以后呢，这个扫盲运动特别快，成效快，特别是朝鲜呢，刚解放以后啊，就是1-2年内，这个把文盲都基本上扫清。 所以他们的成果是当时几个社会主义国家里头呢，走在前面做一个典型。所以，这个国家领导呢也重视。那朝鲜为什么扫盲运动这么快？ 중국 정부가 문자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한글을 참고했다는 것은 여러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중국의 총리였던 조우 언라이는 그의 연설문에서 중국도 조선처럼 문자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자인 코모루어는 조선 문자를 예로 들며 중국도 표 문자를 도입해야 문맹을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속성으로 한글을 깨친 길림성 조선족들을 소개하는 등 조선 문자를 예의주시했다. 특히 중국 화폐에 실린 4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류샤오치 주석은 한글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그는 어문 연구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다. 문자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조선에 사람들을 보내서 문자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계의 중심에 중국이 있고 그들의 문화가 세계 최고라고 여겼던 자긍심 강한 중국인들. 그들이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쓰는 한글이란 문자에 그토록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 이 책 뒤편에 있는 정인지의 서문을 보면 흥미로운 구절 하나가 눈에 띈다. 한글은 배우기 쉬워서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이 끝나기 전에 깨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한글을 아침나절에 깨친다는 것이 가능할까? 한글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실험을 해봤다. 과연 4시간 공부해서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을까? 나무 사자 가마 받침이 없는 쉬운 단어는 어느 정도 읽고 쓰는 게 가능했다. 비누 한글을 전혀 모르던 주부들이 4시간 만에 이렇게 달라진 것이다. cái việc học tiếng Hàn ấy thì cái viết ấy thì có thể là học nhanh được ấy, nhưng mà cái việc nói với phát âm ấy thì có phải cần thời gian dài dài mới có thể học tốt được. 문자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아침나절이면 모두 깨칠 수 있다는 한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한글. 세종대왕이 이토록 한글을 쉽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실마리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을 수 있다. 진주에 사는 김화란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 것이다. 충과 효를 중시하던 조선시대에 이런 폐륜 범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처음부터 이 백성들을 말하자면 보살피는 정치를 해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이제 자괴감과 부끄러움 속에서 세종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물어보죠. 근데 그때 그 변계량이 좀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제 효행록을 얘기하면서 이러저런 좋은 사례들을 많이 들려주는 것이 그런 백성들을 올바로 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삼강행실도. 대대로 전해오는 모범 사례를 뽑아서 그림책 형식으로 만들었다.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그림으로 설명해서 쉽게 가르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그림만으로는 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어떻게든지 일반 백성들이 조금 큰 시간을 안 들이고도 뭔가 제대로 알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표기할 수 있는 글자가 있어야 같아. 그래서 이 어른이 참 고생하고 머리 쓰고 하셔가지고 자료도 수집해가지고 그때부터 생각이 떠올르셔가지고 자료 수집해가지고 이것이 연구를 시작한 것이죠. 당시 조선의 문자인 한자는 배우기 어려웠다. 여유가 있는 양반들도 대략 20년 걸려야 한자를 익힌다고 하니 먹고 살기 바쁜 대다수 백성들은 평생 글을 모른 채 답답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래서 일하기에 급급한 백성들도 쉽게 깨칠 수 있는 한글을 만든 것이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지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기 위해서는 문자가 쉬워야겠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자를 해낸 것이 바로 다시 말하면 백성을 위한 정치예요. 그냥 민본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이죠. 알파벳이란 책을 쓴 영국의 언어학자 디린저는 문자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했다. 민주 문자와 엘리트 문자. 엘리트 문자는 이집트 문자처럼 개수도 많고 배우기 어려워서 소수 지식층만 독점하는 문자를 말한다. 당시 이집트 문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1% 미만이었다고 한다. 반면에 민주 문자는 알파벳처럼 누구나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말한다. 정보와 지식을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문자. 이런 문자를 민주 문자라고 한다. 한글은 당연히 그거는 민주 문자죠. 왜 그런가 하면은 세종대왕이 창제하신 동기부터가 일반 백성의 그 글자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사상 자체가 우선 민주적이었어요. 그리고 한자가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그 일반 국민들은 이거를 배우기도 어렵고 쓰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 소통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신 거죠. 한글이 이쪽에 완전히 그 민주적인 거라면은 한자는 저쪽 끝에 있는 그야말로 이 지배자의 문자다. 그러나 민주 문자인 한글은 순탄한 길을 걷지 못했다. 한글이 창제되자마자 최만리를 중심으로 한 지식층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자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쉬운 문자가 만들어졌지만 조선의 공식적인 문자는 여전히 한자였다. 한글은 단지 아녀자들이나 쓰는 글로 홀대받으며 겨우 명맥을 이어갔다. 그 후 400여 년 동안 한글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만일 쉬운 문자가 널리 퍼져서 백성들이 제대로 썼더라면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독일의 중서부에 위치한 마인츠시. 2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도시엔 세종대왕과 같은 해에 태어난 또 한 사람의 위인이 있다. 그의 이름은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금속활자 인쇄술로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사람이다. 그는 독일뿐 아니라 유럽, 아니 전 세계에서 정보혁명을 일으킨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고 있다. Ich bin stolz auf Gutenberg, weil er im Grunde genommen das alles hier möglich gemacht hat. Ohne Buchdruck wäre das ganze Universitätswesen nicht nur in Deutschland, sondern in ganz Europa nicht so möglich, wie es jetzt existiert. Deswegen finde ich das eine sehr bemerkenswerte Leistung und freue mich auch gerade an der Universität zu studieren, die nach ihm benannt ist. 15세기 유럽에선 책이 대단히 귀중한 물건이었다. 양가죽을 종이처럼 얇게 다듬어 만든 양피지에 손으로 일일이 옮겨 쓰다 보니 책 한 권을 만드는데 2~3년이 걸렸다고 한다. 그래서 소수의 귀족이나 성직자들만 책을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귀한 책이다 보니 책을 만드는데도 공을 들였다. 겉장을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했다. 심지어 황금으로 쓴 책도 있다. 책은 소수를 위한 것이었고 정보는 그들이 독점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필사본 한 권을 만드는데 2~3년이 걸렸지만 이젠 같은 기간에 180권의 인쇄가 가능해졌다. 소수 엘리트들이 독점했던 지식과 정보는 대중들에게 무서운 속도로 확산됐다. 종교계의 개혁이 일어났고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그 뒤를 i었다. 유럽 근대화의 원동력은 바로 인쇄술이었다. Hat verschiedene Möglichkeiten gebracht. Einmal, dass man Informationen schnell verbreiten konnte und zum anderen, dass man die Informationen weit verbreiten konnte. Also seine Erfindung, die hat wirklich dazu geführt, dass dieselbe Information in ganz Europa gelesen werden konnte und man konnte sich dazu auch wieder äußern. Das heißt, es hat für die Meinungsfreiheit eine riesengroße Rolle gespielt. 우리나라에도 세상을 바꿀 만한 인쇄술은 분명 있었다. 지금까지 전해오는 금속활자 인쇄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직지는 선광 7년, 즉 구텐베르크가 최초로 인쇄한 성서보다 무려 70여 년이나 앞서 간행됐다. 지난 2001년, 직지는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에 정식으로 등재됐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이라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한 것이다. 구텐베르크가 인쇄를 시작할 당시 조선은 이미 인쇄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었다. 특히 세종대왕 때 만든 갑인자는 활자 스스로 서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다. 인쇄에 필요한 종이며 먹을 제작하는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하지만 조선의 인쇄술은 정보혁명을 이끌진 못했다. 인쇄술이라는 테크놀로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한 200년 앞서서 개발했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썼느냐, 그 테크놀로지를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 우리는 봉건 정부가 장악하고 있었고, 서양에서는 새로 대두한 부르주아지가 그 테크놀로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테크놀로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테크놀로지를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그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직지는 승려들의 수행을 위한 책이다. 백성들은 볼 기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자로 적혀 있어 읽을 수도 없었다. 직지는 소수를 위한 책이었다. 겉장을 화려하게 장식한 의궤는 조선시대 왕실이나 국가의 주요 행사 등을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을 만드는데 금속 활자가 쓰이긴 했지만 고작 9권을 인쇄했을 뿐이다. 인쇄술의 목적은 대량 생산해서 널리 보급하는 데 있다. 그러나 조선의 인쇄술은 한자를 아는 소수에게만 쓸모있는 기술이었다. 반면에 독일의 인쇄술은 다수를 위해 쓰였다. 라인강을 중심으로 상업이 발달하면서 인문학이 발전했고 상공인들은 자체적으로 대학을 세우기 시작했다. 책을 읽으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면서 독일의 인쇄술은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인터넷 백과사전을 보면 당시 독일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약 25%, 한 집에 1명 정도는 문자를 알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문맹률이 낮고 책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이유는 그들이 배우는 알파벳이 쉬웠기 때문이다. Ich denke mal, dass das europäische Alphabet, wie es also dann schon im 15. Jahrhundert ja überall verbreitet war, sehr große Vorteile für das Drucken gehabt hat. Denn man hatte eine begrenzte Anzahl von Zeichen, weil man in der Herstellung viel rationeller vorgehen kann, weil man diese Zeichen immer wieder kombinieren kann, immer neu zusammensetzen kann. Sie ist also sozusagen zum Recyceln geeignet. Und man kann natürlich damit auch viel schneller arbeiten. In vieler Hinsicht ist es ein viel schnellerer Prozess. 그가 인쇄 말하자면 금속 활자 인쇄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로마자를 가지고 쉬운 소리 글자를 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안에 내용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정보 교환의 수단으로 확장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직지 같은 것들이 그보다 훨씬 더 먼저 금속 활자로 기술은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었지만은 거기 담기는 것이 한문이니까 중국의 글말이기 때문에 우리 계대를 이렇게 새로운 정보의 세계로 끌어내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금속활자 인쇄술과 언어학자들도 부러워하는 과학적인 문자를 갖고 있다. 만일 뛰어난 기술력의 한자 대신 쉬운 한글을 접목했더라면 구텐베르크 못지않은 변화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21세기) 대한민국은 과거에 비해 많이 바뀌었다.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화 시대,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력은 눈부시게 성장했다.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 도약한 것이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한국의 정보통신 발전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뉴욕타임스는 공상과학 소설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라며 한국을 극찬했다. 경제전문지 포춘도 앞으로 발전을 위해 미국은 한국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며 한국의 디지털 환경을 부러워했다. 또한 유엔의 정보통신기구 ITU에서 조사한 결과 디지털 기회지수에서도 3년 연속 1위를 차지 정보국가로서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미래의 정보혁명이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최고의 기술력으로 완벽한 환경을 갖춘 것이다. 이제 새로운 기회가 왔죠. 저희한테는 이제 이 기회가 다시는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기회인데 바로 IT 시대가 온 겁니다. 정보기술 시대죠. 정보기술 시대에서는 한글의 효용과 한글의 기능이 가장 잘 발휘되는, 또 우리가 그 덕을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의 세계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또 지구상의 가장 뛰어난 인류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바로 우리 한글이라는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그걸 우리가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지금 벌써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러워하고 있고.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 매우 적합한 문자로 알려졌다. 과연 그럴까? 동일한 조건 아래 중국, 한국, 일본의 입력 속도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입력할 내용은 어린 왕자의 제1장. 실험을 시작한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가장 먼저 손을 든 나라는 한국. 중국과 일본에 비해 7배 이상 빠른 속도였다. 日本ではカタカナ、ひらがな、あと漢字があります。それを見比べながら打た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それでちょっと時間の差とかが打つ差とかのスピードも出てくると思います。因为韩语在打字的时候可以直接按它的发音、子音跟母音结合起来打字，所以说可以直接打出来。但是我们中国词汇打的时候有同样的发音的情况出现，所以说同样的词汇要经过选择才能打出来，所以在这个选择的过程当中，时间花的就比韩国字打字时间花的多。 중국어는 알파벳으로 발음을 먼저 입력한 뒤 그중에서 알맞은 한자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본어는 히라가나와 가다카나를 구분해주고 한자 역시 변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력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치면 된다. 여기에서 속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일단 입력 속도에서 다른 나라 언어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또 출력 시스템을 구성할 때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독성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단순한 획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떤 그것을 가독하고 해독하고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 언어들보다 훨씬 빠르게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고속 인터넷에 디지털과 완벽하게 결합하는 한글.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은 세계의 흐름을 선도하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았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정보통신 기술. 한국의 미래는 어느 때보다 밝아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북 의성군 다인면에 사는 올해 73살의 오상백 할아버지. 논과 밭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농약을 주거나 비료를 운반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 할아버지가 자동차를 타게 된 것은 불과 2년 전. 운전면허증을 따기까지 남들보다 몇 배로 고생했다. 옛날으로 말하면 암행어사 폐렴, 이 면허증이 아니고 내한테는 그렇게나 어려웠어요. 이 면허증 따느라고 우리 할머니하고도 이혼합을 했구만. 할아버지의 운전면허 도전은 2년 동안 계속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려 134번 만에야 운전면허에 합격한 것이다. 그동안 들어간 인지대만 해도 수십만 원. 집에서 문경 시험장까지 왕복 50여 킬로미터를 거의 매일같이 오갔다. 할아버지가 필기시험에 번번이 떨어진 이유는 시험 문제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용어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일반 말하고 그 써있는 말하고 아주 영 틀린다. 압박이라고 이래 써있지만 시분대 전멸등이라고 이게 뭔 전멸운동 뭐 어려워요. 그게 말이 이해가 안 가. 숱한 우여곡절 끝에 필기시험을 통과한 할아버지. 실기시험은 단 2번 만에 합격했다. 꿈에 그리던 면허증을 손에 쥐기까지 할아버지의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우리나라 헌법을 살펴보면 토심한 한글일 뿐 대부분 한자로 써있다. 정확한 뜻은 둘째치고 읽기조차 어렵다. 문자를 어렵게 쓰는 것은 법조계의 관행이다. 판결문도 다르지 않다. 이 판결문은 A4 용지 78장으로 돼 있다. 그 가운데 한 문장이 9장이나 되는 것도 있다. 5,800자를 쓰는데 쉼표 112개가 쓰였다. 방대한 분량과 일본어 투의 표현,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대학생들이라면 어떨까? 한 대학의 의대생들한테 판결문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 이해되는지 알아봤다.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읽다 보면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일부러 막 길게 쓰려고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원래 이게 법이란 게 좀 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을 마치 그래 너네 어렵게 느껴지는 게 맞다 이렇게 알려주려는 듯한 글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의학계도 비슷하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쓰는 진료 일지. 환자 상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이다. 그렇지만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엔 역할을 바꿔 법대생들한테 진료 일지를 검토해보라고 했다. 이게 위궤양이고 이게 암 같은데? 역시 법대생들도 진료 일지를 이해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처음에 읽어봤을 땐 진짜 한글로 된 부분밖에 알아볼 수 없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아는 영어 단어 몇 가지 정도만 알 수 있었고 당연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그냥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쉽게 이렇게 영어 되는 것도 한글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뭐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지금 봤을 땐 전부 다 약자고 뭐 그러니까 다 이렇게 풀어서 쓰던가 그렇게 하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비단 의학계와 법조계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용어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많이 배우지 못한 사회의 소외계층은 스스로의 권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알게 써달라는 거죠. 자기들끼리만 하면은 난 답답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우리 권리로서 인식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청주 문화방송이 조사한 결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용어가 어렵다는 의견이 85%, 보통이다 14%, 쉽다는 의견은 단지 1%에 불과했다. 또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전문 용어가 38%, 영어가 34%, 한자가 15%를 차지. 지나친 영어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거리에 나가보면 간판도 한자들 쓰인 간판도 있고 로마자로 쓰인 간판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사이에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 이래서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계례들 가운데서 이제 어린 사람들이라든지 학교를 많이 못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름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어려운 말들과 어려운 글자들 때문에 정보의 장벽에 부딪혀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쉬운 한글을 만들었다. 그러나 과거 고통을 주었던 한자 대신 어느새 영어가 들어와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은 500년 전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영어는 세계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다. 신분 상승의 엘리베이터로 잘못 사용되기도 한다. 과거 한자가 장벽이었다면 지금은 영어가 장벽이 되어 계급을 나누고 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는 또다시 그들이 독점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자에서 벗어나서 한글로 온 것은 겨우 지금 50년 전의 일인데, 한글로 평등화가 이루어지자마자 다시 또 다른 영어 계급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100년쯤 후에 후손이 보면 웃을 만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제 만든 민주화 내지는 평등을 영어라는 새로운 기준을 통해서 또다시 계급을 나누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글은 소수 양반층만 누리던 문자의 혜택을 모든 백성들이 누릴 수 있게 해주었다. 근대화를 앞당긴 것도 쉬운 문자, 한글이 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그 훌륭한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영국 맨체스터 인근의 하이핏. 이곳엔 영국의 큰 변화를 일으킨 작은 시민단체가 있다. Plain English 캠페인, 우리말로 하면 쉬운 영어를 사용하자는 운동본부다. 이곳에선 어렵게 표현된 영어를 일반인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고치고 있다. 정치인이나 유명 인사의 연설문도 이들의 손을 거친다. Including Tony Blair's cabinet, previous supporters include past Prime Ministers such as Baroness Margaret Thatcher, John Major's been a major supporter of ours. We've also had support from the royal family. Princess Anne, she's in fact presented one of our awards and given us messages of support. 정치적인 연설문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접하는 모든 영어 표현이 이들의 작업 대상이다. 약품이나 보험 증서, 어린이용 책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문서를 알기 쉽게 바꾸고 있다. To be able to, especially in public information from the government, from the EC, from banks and building societies, from local authorities, to be able to empower the ordinary people at the grassroots so that they could understand, so they could read, so they could act on the information first time. And that to me is not a privilege. It's my right. It's my right to be able to understand that. 이 운동은 1970년대 시작됐다. 생활 보호를 받던 한 노인 부부가 난방비 신청 서류를 작성하지 못해 얼어 죽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문서를 쉽게 쓰자는 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20년간 꾸준히 활동한 끝에 마침내 영국 정부도 뜻을 같이 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기업체도 동참했다. 정부는 5만 8천 건의 문서를 쉬운 영어로 바꿨고 그 과정에서 500만 파운드의 국가 예산을 절감했다.
쉬운 영어를 사용하는 기업체의 문서엔 크리스탈 그림을 붙여준다. 이 그림이 있는 문서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다는 뜻이다. Easy English is a principle which we apply to all of the various audiences that we have, be it residents, citizens, businesses, central government, and the same principles now in Britain are believed by, and followed by everyone, that you should make things as easy as possible, because that's the way. There's no point in having barriers between central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and the people, our customers, who actually use the services. 많은 영국인들은 쉬운 영어를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이 수월해졌다. 스탁턴에 살고 있는 올해 70살의 존 할아버지. 전에는 몇 번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던 문서들이 이젠 쉽게 표현돼서 다행이라고 한다. It's getting easier because of the efforts we've discussed. The insurance companies and lawyers and people like that, official bodies, are joining government departments in making an effort. So of course it's becoming more and more easy. But some companies have no idea whatsoever and they're still churning out rubbish. And if only they'd all make the same effort to make things concise, easy to understand and quick to deal with. 그동안 정보에 뒤처졌던 사람들, 사회로부터 소외됐던 사람들은 보다 쉽게 세상과 소통하게 됐다. Use plain English. 쉬운 영어 운동은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남녀노소 누구나 소통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는 이 운동은 미국, 호주, 덴마크, 스웨덴 등 수많은 나라에 전파됐다. 최근엔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인터넷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보의 원활한 소통이야말로 열린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IT 산업 지금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인터넷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식의 유통 경로를 한참 빨리 해주고 있던 거죠. 가장 유능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으면 그거를 가장 유능하지 않은 사람까지 빨리 정보를 빨리 전달해 줄 수 있는 체제, 이걸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현재 우리는 한글이 아주 유력한 좋은 연장이죠. 거기다 인터넷이 있죠. 우리 사고방식만 나누자 하는 사고방식만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 사회는 아주 급격하게 보편적인 지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될 수가 있어요. 쉬운 말로 바꿔 성공한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대장금 테마파크. 낯선 외모의 사람들이 눈에 띈다. 이들은 이란 방송국 관계자들. 인기 많은 드라마 대장금의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و درصد بیننده هامون رو سنجیدیم 85 تا 90% بیننده داشته این سریال. خیلی جذاب، خیلی جالب بوده برای مردم ایران. بعد یه مانیتور خیلی بزرگی اونجا هستش که مردم وقتی میرن پارک و موقع پخش اون سریال میشه میشینن و اون سریال رو از توی پارک تماشا میکنن. خیلی برای مردم جالب. 과거 지구상의 한 점에 불과했던 코리아가 드라마 대장금을 통해 가보고 싶은 나라로 바뀐 것이다. 한류 열풍의 주역인 드라마 대장금은 만일 조선왕조실록이 한글로 번역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다. 쉬운 한글로 번역되고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멀리 있던 조선이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것이다. 바로 왕조실록이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모든 국가에서 벌어진 500여 년 동안 벌어진 모든 일을 그 실록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하고 찾아낼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뭐 그래서 뭐 그야말로 창작하는 사람, 특히 역사물을 창작하는 사람한테는 하나의 보고라고 볼 수가 있죠. 오랜 세월 서고에서 보관되어 온 고문헌들. 선조는 후손을 위해 기록을 남겼지만 정작 후손은 읽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한자에 가로막혔던 500년 세월을 이어주는 다리가 놓이면서 잠자던 옛 기록이 새 생명을 얻었고 오늘날 대장금이 탄생할 수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시대 역사 전공자들만이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번역과 디지털화를 통해서 학자가 아니래도, 조선시대 전공자가 아니래도 거기에 담겨 있는 이 문화적 소재들을 다른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고려의 금속활자 인쇄술은 세계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발명이었다. 그러나 어려운 문자 때문에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 21세기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은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활용하는데 자유롭진 못하다. 이런 모습은 500여 년 전과 놀랄 만큼 닮았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룩하고 있는 이 지식정보 시스템도 이것이 단지 전문가들의 지식을 그대로 이 보존하고 온전하는 데에만 쓰여진다고 한다면은 과거의 이 직지의 한계가 그대로 오늘날 우리의 한계가 되는 것이겠죠. 그 벽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좀 더 자유롭게 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가서 과거의 직지가 머물렀던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진정한 지식혁명의 이 성과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한글은 400년 이상 우리의 공식적인 문자가 아니었다. 오랜 세월 거의 사장됐던 문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쉬운 문자, 한글이기에 가능했다. 소수가 정보를 독점한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수없이 배웠다. 21세기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한글로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무한한 가능성, 그것이 바로 한글의 힘이기 때문이다.